네, 제3간 봅시다. 계약의 효력 보시면 아까 우리가 본 대로 계약 체결세 가실 책임이라고 하는 건 아직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단계였었죠. 근데 계약이 성립하고 흠결이 하나도 없이 잘 만들어졌다. 그럼 효력 요건을 모두 갖췄다. 그럼 계약이 유효하게 발생하는 거죠. 효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계약이 성립하고 성립 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유효 요건은 우리가 얘기한 대로 거기 권리 당사자는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용은 확정 가능성, 실현 가능성, 불능이 아니어야 되고 강행위적 위반이 없이 적법해야 되고 103조, 104조 위반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의사는 일치하고 그리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유효한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계약이 잘 성립했기 때문에 두 번째 어떻게 돼요? 계약의 당사자들은 서로 그 계약에 따라서 구속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은 지켜져야 되는 노마법이 있는 거죠. 격언이. 그랬을 때 그러면 그 계약의 효력 구속을 받는다. 그랬을 때 그 효력이 뭐냐 했을 때 특히 쌍무계약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크게 보면 모든 계약과 관련해서 동시에 이렇게 세 가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효과. 주로 이제 요거 두 가지 효과가 모든 것에 나타나고 여기는 뭐죠? 수익의 약정이 있을 때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전 시간에 보셨던 것 중에 계약의 종류와 관련된 걸 봤었잖아요. 계약의 종류와 관련된 걸 봤었죠. 그래서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은 아니었다 했던 거 보셨을 거예요. 왜 그랬어요?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인데 유상계약이 하나 더 들어간 게 뭐가 있었어요? 현상가고가 하나 더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유상계약과 쌍무계약의 차이점이 다른 게 쌍무계약은 우리가 이제 계약이 만들어졌을 때 계약이 만들어지는 단계가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계약이 만들어지는 게 서로 의존관계가 있다. 그랬을 때 성립 단계, 이행 단계 그리고 그 존속과 관련된 단계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성립 단계에서부터도 견연성이 있느냐 각각의 이행 단계에서 견연성이라고 하는 게 관련성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고 있는 관계가 있느냐 이거를 따지는 거는 뭘 관련돼 있어요? 이건 쌍무계약에서는 이렇게 각각의 단계에 모두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유상성을 따지는 건 대가관계랑 뭐죠? 전 과정에서 대가관계만 있으면 인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상광고는 편무계약이지만 전체 이 계약 전체로 봐서는 서로 대가성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쌍무관계하고 유상계약이 일단 여러분들이 다르다는 걸 확인하시고 그게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그 쌍무계약의 견연성 그래서 쌍무계약의 효과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쌍무계약과 관련해서는 이런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쌍무라고 하는 게 서로 채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서로 자기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쌍무라고 하는 게 값하고 우리가 대표적인 게 보는 게 매매계약이라고 합시다.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도인은 뭘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매매 목적물 인도 의무가 있죠.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얘는요. 매수인은요. 매매 대금 이전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무들이 어떻게 돼요? 성립할 때는 얘가 서로 존재해야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물건이 아까 얘기한 대로 얘는 목적물을 넘겨줄 의무가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둘 중에 한 사람이 의무가 예를 들어 이 목적물이 타버렸다. 아까처럼 원시적 불능처럼 계약 성립 단계에서 이미 목적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의무가 어떻게 돼요?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것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둘 중에 하나만 무효사유가 존재하면 나머지도 계약이 성립하지 안 되는 효과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이양할 때도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의무와 의무가 인도 의무 여기서 이전 의무
대금 이전 의무와 목적물 이전 의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없어지면 나머지 하나도 같이 없어지는 관계에 있다. 그걸 우리가 쌍무계약 관계의 견연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채무가 서로 대가적인 관계,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매수대금을 왜 줘요? 물건을 얻으려고 주는 거잖아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의존하고 있고 이 관계들이 우리가 이제 채무의 견연성이라고 하는데 유상과 달리 쌍무계약은 이렇게 단계별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계별로. 그게 유상계약이냐 쌍무계약 했을 때 그게 차이점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견연성 보세요. 성립상의 견연성. 그래서 일방의 채무가 원시적, 불능, 불법 등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채무도 성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돈 줄 수 있어요. 얘는 돈 갖고 있어요. 있어요. 근데 얘가 집이 타버렸대요. 나는 줄 수도 있어도 상대방이 줄 수 없으면 내가 돈을 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계약이 만들어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나는 물건을 받으려고 돈을 주는 거지 돈만 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한 채무가 없으면 나머지 채무도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성립상의 견연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 어디서 배웠어요? 민청할 때 배운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하나가 부족하면 그냥 계약이 체결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효과가 무효, 취소 이걸 나타낸 거고 양가로 이번에 보시면 존속상의 견연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존속상의 견연성. 그럼 최소한 어떻게 돼요? 채무가 존속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살아있으려면. 이 채권 채무 관계가 살아있으려면 뭐죠? 존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얘기한 대로 책임 있는 사유로 하나가 없어졌다. 그럼 뭐죠? 그때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근데 잘못이 없는데도 이 물건 자체가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이 목적물을 자기가 불냈다. 자기 잘못으로 불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채무 불이행했다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되는 거는 지금 자기 잘못이 없는데도 급부가 불능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뭐 쓰나미가 왔다거나 뭐 천둥이 쳐서 없어졌다거나 그런 얘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자기 잘못이 없는데 갑자기 목적물이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때 이 채무도 당연히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성립하고 관련된 경우에. 성립은 잘 됐지만 그래서 여기 뭐죠? 성립은 어떻게 돼요? 성립의 견연성은 처음에 계약이 성립할 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효 취소의 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계약이 잘 성립했느냐? 한쪽이 없으면 무효. 아까 뭐였어요? 목적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불가능하다. 그럼 그냥 무효였잖아요. 의사 능력 없으면 무효. 근데 행위 능력이 없었을 때 취소 사유 이렇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가 존속상의 견연성은 뭐죠? 계약은 잘 성립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아까서 본 것처럼 계약이 여기서 체결, 성립됐을 때 잘 체결되었느냐 했을 때 잘 체결 못하면 무효 취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잘 체결돼서 유효가 됐다? 그러면 이제 이행의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건물이 없어졌다.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그때 이게 채무자의 귀책, 잘못이 있다? 그럼 이게 무슨 문제로 넘어가요? 채무 불이행의 문제로 넘어가서 뭐 손해배상을 하던 해지가 되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채무자의 귀책이 없다 그랬을 때 이게 존재하는 거 다 상대방의 채무는 어떻게 될 거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돼요? 일단은 자기 물건이 없어지니까 얘는 채무를 이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채무를 이행 못 하잖아요. 그랬을 때 얘는 어떻게 할 거니예요? 아까 어떻게 됐어요? 성립할 때는 얘가 없으면 얘도 그냥 없어서 무효로 끝나버렸잖아요. 근데 이미 계약은 잘 성립됐는데 이렇게 후발적 불능에 의해서 얘 잘못이 없는데 얘가 잘못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자기 채무는 면하게 되는데 자기는 못하잖아요. 이제 자기 잘못 없는데 그래서 면하게 되는데 자기는 자기의 채무는 이제 지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이제 이걸 면하게 된다고 얘기하죠. 채무를 면하게 되는데 면하는데 문제는 뭐죠? 상대방 채무는 어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못 해줄 거 아니에요. 자기 집 못 넘겨주잖아요. 다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자기 채무는 없앴는데 저 상대방의 채무는 살아있을까? 이게 문제예요. 위험부담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잘못이 없잖아요. 잘못이 없이 목적물이 없어졌으면 얘는
넘겨주고 싶어도 넘겨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 잘못 없이. 그럼 얘는 이제 목적물 인도 의무는 없어진 거라고 봐요. 그쵸? 근데 그럼 아까 성립상처럼 이것도 당연히 없어지니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위험부담이라고 하는 얘기는 일방이 자기의 잘못 없이 의무가 없어지게 됐잖아요. 그럼 상대방도 의무를 같이 잃게 되니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조문에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예채무가 없어지면 상대방 채무도 없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누가 손해봐요? 매도인이 손해봐요? 매수인이 손해봐요? 매수인이 손해보나요? 아니 얘는 돈 안 주잖아요. 그렇죠. 기대를 하죠. 그거는 지금 여기서 손해보는 사람은 사실 이게 10억짜리 집이에요. 그러면 얘는 집을 없어지면 10억이 없어진 거죠. 근데 돈을 받으면 자기는 아무 손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요. 일단 저 물건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만 돈을 10억을 얘한테 주게 되면요. 얘가 손해를 본 거죠. 얘가 손해를 본 거죠. 그래서 그 두 말이 다 맞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때 우리가 위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죠?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채무자의 기착사유 없이 물건이 없어졌을 때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그래서 위험부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하나의 문제가 위험부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과 관련됐을 때는 물건의 위험이라고 얘기해요. 얘는. 물건이 없어졌을 때 누가 불이익을 보느냐 하는 거예요. 그 위험은 누가 져요? 아까 얘기한 대로 얘가 물건을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럼 얘가 그 물건의 위험을 지는 거지만 이때 우리가 말하는 민법에서의 위험부담은 대가 위험을 말해요. 대가 위험 뭐예요? 물건은 잃어버렸잖아요. 그럼 얘는 원래 물건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원래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매수인이 못 갖게 되는데 얘는 뭘 받기를 원했어요? 돈을 받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돈을 받을 수 있느니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돈을 못 받게 되면 얘는 10억을 손해본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물건을 넘겨줄 의무를 지고 있는 애가 물건을 잃어버렸으면 돈도 못 받을 위험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위험부담 하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채무는 뭐예요? 물건은 없어졌을 때 상대방은 무슨 채무를 지고 있어요? 돈을, 매매 대금을 줘야 되는 채무를 지고 있잖아요. 이때 대가를 갚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여기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이것과 관련된 거예요. 이행과 관련된 거. 동시행 항변권은 이것과 관련된 거예요. 이행을 해야 될 때 둘 다 이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얘는 목적물 인도 의무가 있는 거고 얘는 돈을 줄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행할 때 얘 먼저 줘야 되니? 얘 먼저 줘야 되는데 서로 그럴 거 아니에요. 누가 먼저 줘야 돼? 너가 돈 주면 나도 줄게.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공평의 원칙상 둘 다 의무 있는데 한 사람만 먼저 하라면 받고 안 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요? 공평하게 동시에 주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동시행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양가로 2번에서 존속상 견형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죠? 둘 다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은 둘 다. 물건도 존재하고 돈도 존재해야 되는데 민법상은 돈은 불능이 없다고 봐요. 나한테만 돈이 없는 거지 은행 가면 돈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그 돈은 불능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왜요? 이 동네에 다 돈은 있는 거예요. 내 주머니만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빌려서라도 다 갖다 주던지 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능의 문제는 안 나타난다고 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래서 문제가 됐을 때 불능이라고 나오면 뭐죠? 물건이 없어지지 돈이 없어서 불능이 되는 일은 안 나타나요. 우리 민법의 개념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왜요? 돈은 남한테 빌려서라도 갖다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능이 네가 능력이 부족한 거지 돈이 없는 경우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물건이 없어졌을 때 위험은 그래서 우리가 위험부담이라고 했을 때는 이 대가를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물건은 없어지는 거예요. 물건은 없어졌잖아요. 대부분 불능이 됐다는 거는 이 집이 없어졌을 때 돈을 받을까 하는 얘기예요. 그럼 원래는 이 집을 내가 일찍 팔아서 얘한테 인도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집이 없어졌다 그러면 얘가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럼 얘가 나한테 돈 주고 집 날리고 얘가 10억을 잃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내가 계약은 했으나 집을 못 넘기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쓰나미가 와서 이렇게 됐다. 잘못이 없다. 그럼 누가 부담할 거니? 그럼 어떻게 돼요? 조금 일찍 팔았으면 얘가 사가지고 가고 나는 돈 받고 얘 물건이 없어지고 나는 돈을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건 누가 할 거니? 그랬을 때 우리는 아직 네가 집을 갖고 있으면 아직 돈은 서로 못 받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얘가 부담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위험부담 문제에서는 물건을 누가 갖느냐 하는 거는 얘는 물건을 못 받게 되는 위험은 있지만 돈을 안 주면 얘는 10억이 있으니까 딴 물건을 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랬을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대가 위험을 지게 되는 거예요. 돈 못 받게 되는 위험을 짓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민법상의 위험부담이라고 하는 거는 돈을 받을 수 있니? 누가 돈에 대한 손해를 지느니?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양가로 이번에 이행의 견형성과 관련해서 이제는 물건을 서로 한 사람 물건을 줘야 되고 한 사람은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이행을 누가 먼저 할 거니? 싸우고 있었죠. 그랬더니 공평하게 하라는 거죠. 공평하게 어떻게? 동시에 이행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 보세요. 동시행 항변권. 그래서 조문에 있죠. 536조 동시행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만 먼저 달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만 먼저 달래? 너 줄 때까지 나도 안 줄 거야. 할 수 있는 권리가 동시행 항변권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만 변제기가 빨리 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매매계약 체결하면 특히 어떻게 돼 있어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 한꺼번에 돈 안 주잖아요. 그 몇십억씩 되는 거 어떻게 돼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일 때 체결되죠? 계약 체결하면서 뭐래요? 매도인하고 이렇게 건물 매매계약 체결한다고 하면 이때 누가? 매수인이 뭘 먼저 내요? 계약금 먼저 내잖아요. 계약금 먼저 주잖아요. 그리고 또 중도금 주는 거 계약하잖아요. 그럼 중도금은 누구만 줘요? 의무가 누구만 있어요? 매수인만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중도금은 누구만 주는 거예요? 매수인만 지급할 의무가 있지 매도인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언제요? 보통은 잔금이라고 해서 잔금 줄 때 뭘 줘요? 이때 동시행 항변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의무, 인도 의무가 이때 같이 이루어지잖아요.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중도금일 때는 매수인이 너도 줘라고 얘기 못 하잖아요. 이건 자기만 주는 의무잖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선행의 의무, 아직 자기는 뭐죠? 매수인은 중도금을 돈을 지급하는 의무. 얘를 보통 10억이라고 계약을 하면 보통 어떻게 돼요? 10억이라고 계약하면 계약금 좀 10% 해갖고 1억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중도금 3억 이런 식으로 하고 잔금은 6억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잔금 줄 때 소유권 이전도 하고 명도도 하고 같이 이때 이러잖아요.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중도금을 지급할 때 매수인은 어떻게 돼요? 매도인이 와가지고 야 중도금 지급기인데 왜 안 주니? 너 줄 때까지 나 안 줄 거야 못 하잖아요. 왜요? 아직 매도인은 언제 소유권 이전 넘겨줘요? 이때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아직 변제기가 안 왔잖아요. 자기가 이거는 매수인의 선의행 의무잖아요. 자기만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 이건 뭐죠? 자기만 채무가 있고 아직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잔금을 줄 때나 돼야지 변제기가 올 거잖아요. 그러면 너도 해라고 그때는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말하고 2항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먼저 이행할 경우 이런 거죠. 먼저 이행해야 되는 경우에 상대방이 이행이 곤란할 현저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환과 같다. 원래 경우에는 얘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만 의무가 있으니까 너 줄 때까지 안 줄 거야. 이거 못 하잖아요. 동시행 항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3억을 주려고 하니까 벌써 뭐가 돼요? 이 건물이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이 전에 강제 경매가 막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내가 돈 줘야 되는데 이 건물에 강제 경매 들어와 있어요. 그럼 내가 돈 줘도 갑이 나한테 소유권 못 줄 수도 있잖아요. 못 줄 수도 있잖아요. 나는 돈 3억 줬는데 저 아저씨가 지금
딴 데서 돈을 빌렸다가 집에 강제경매가 들어왔어요. 그럼 경락인이 다른 사람이 실행이 돼버리면 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을은 채권자니까 그 새로운 집주인한테 대항 못 하잖아요. 채권은 나하고 계약 맺은 사람한테만 대항한다면서요. 소유권 못 달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요? 얘도 그러는 거죠. 3억 달라고 갑이 왔으면 야 너네 집에 강제경매 들어왔는데 너 저거 해결할 수 있어? 나한테 줄 수 있어? 불안해서 못 주겠는데 이걸 우리가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원래는 나만 먼저 줘야 되는 의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을 현저할 사유가 있다. 저렇게 강제경매가 들어와서 너 내가 잔금 지급할 때 집 못 줄 수도 있는데 내 돈은 먼저 주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동시행 항변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건 원래는 동시이행 관계는 아니지만 불안해서 못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 보시면 거기 보세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단순 청구자가 야 갚아라 얘기했을 때 너도 나한테 줄 게 있잖아. 너 줄 때까지 나도 안 줄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 때문에 인정한 거예요? 둘 다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평의 원칙상 한 사람부터 먼저 하라는 건 취지에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요? 영구적 항변권이 아니라 연기적 항변권이라고 해요. 이게 영구적 항변권이 있죠. 영구적 항변권 뭐예요? 한 번 쓰면 절대로 이제 못 쓰는 것들 있죠. 소멸시효 항변처럼 한 번 소멸시효 항변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권리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계속 더 나는 이제 그 권리에 대해서 주장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동시행 항변권은 어떻게 되죠? 제가 이행하면 나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만 늦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만. 너도 이행할 때까지 나도 안 하겠다는 거지 영구적으로 내가 계속 이행 안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안 주는 거지 상대방도 주면 어떻게 돼요? 나도 줘야 되는 권리란 말이에요. 지금 잠시 미루는 권리지 소멸시효 항변처럼 어떻게 돼요? 한번 소멸시효 항변하면 권리가 소멸한 거잖아요. 그럼 그 상대방은 나한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세요. 그래서 여기는 항변권이기 때문에 청구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죠. 우리가 이제 항변권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나타나요? 항변권은 권리의 성질, 내용이 뭐죠? 우리가 권리가 내용이 뭐니 했을 때 네 가지로 나뉘죠. 권리의 종류로 나눌 때 우리가 권리를 내용으로 나눌 때 네 가지로 말하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뭐 지배권의 대표적, 직접적인 권리 행사를 하는 거. 우리가 이거 물권 제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청구권의 대표적인 게 채권이죠.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형성권이라고 하는 게 의사표시 하나로 권리관계가 변결, 소멸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취소권, 동의권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항변권은 뭐죠? 어떤 권리가 청구를 하면 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매매 대금 청구를 하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이걸 저지하는 힘이 항변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얘를 저지하는 힘이 항변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항변권이기 때문에 동시행항은 항변권이기 때문에 얘는 언제 쓰는 거예요? 청구가 들어올 때 그거를 막는 권리예요. 그래서 항변권은 언제 써야 돼요? 권리자가 청구를 하면 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너 권리 행사하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나한테 청구하려면 너도 줘야 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지금 당장 청구를 막는 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변권이라는 게 여기인 것처럼 청구가 있을 거를 전제로 해서 그 청구를 행사하지 않으면 뭐죠? 상대방의 너도 권리를 권리를 이행하지 않으면 나도 청구를 저지하는 효력을 나타. 그래서 이게 뭐예요? 청구를 저지하는 힘이 항변권이에요. 근데 동시이행 항변권은 뭐죠? 청구를 저지하는 힘이 뭐죠? 일시적이란 말이에요. 연기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항변권에 대한 얘기예요. 항변권.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이 청구가 들어왔을 때 청구를 막는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동시이행 항변권은 뭐죠? 영구적으로 막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막는단 말이에요. 너도 이행을 할 때까지 나도 이행을 안 하겠단 말이에요. 너가 이행을 하면요. 나도 이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을 수는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일시적.
연기만 한다 하는 거 법적 성질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건 보시면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열심히 배웠잖아요. 동시행 항변권은 뭐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쌍무, 채무가 서로 대가적인 의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행할 때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서로 같이 이행하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할 때 잘 암기를 하시면 그것대로 그냥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가 뭐다?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서로 대가관계 의존이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거다. 그래서 원칙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매매계약에 의해서 하나는 매매대금, 매매 목적물 인도 청구권, 하나는 매매대금 인도 의무, 채무 이게 생겼을 때 이제 인정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동시행 항변권이 생기지 않음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나도 얘한테 돈 받을 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이 아니라 얘는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이 있잖아요. 근데 얘도 얘한테 돈 받을 게 있어요. 목적물 말고도. 왜요? 이미 얘가 나한테 뭐 10억을 금전 소비 대차를 했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얘는 매매대금 10억이고 서로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20억은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소비 대차와 관련되어 있으면 그거하고 관련돼 있지 매매대금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원칙 동시행 항변은 인정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아까 동시행 항변은 왜 문제가 됐죠? 왜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나만 먼저 줘였잖아요. 저건 따로따로 체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정 안 된다요. 그래서 원칙으로 인정 안 된다 하는 거 확인하시고,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판례도 그거죠.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상대방의 채무를 지게 된 경우에는 동시행 항변권은 원칙 생길 수 없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임대차 계약하고 이제 동시행 관계가 문제됐을 때 거기 임대차 계약 종료 시 건물 명도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행 관계냐 이게 논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임대차 계약에 항상 보증금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원래. 그렇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 플러스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증금 계약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돼요? 일체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뤘을 때도 그 같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같이 인정된다. 그랬을 때 임대차 계약을 하고 원래는 뭐하고 동시행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은 뭐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서 돈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원래는 물건 빌릴 때 돈 주고 우리 근데 뭐 차 렌트하고 이럴 때 어떻게 돼요? 빌릴 때나 뭐 사후에 같이 이렇게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지 꼭 보증금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보증금 계약도 동시행 관계가 있다고 봐요. 이렇게 종료됐을 때 보증금이라는 계약, 보증금이 뭐예요? 보증금이 내 물건을 맡겼는데 얘가 마음대로 쓰고 뭐 해를 끼쳤다. 또 금전 차임을 지급 안 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나중에 까고 주겠다는 얘기로 계약을 더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명도 의무랑 보증금 중에서 이거 뭐죠? 연체된 거 이거 까고 모든 채무를 청산하고 나머지하고 반환할 동시행 관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임대차 계약하고 관련해서 들어가면 더 보실 건데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쭉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방가로 2번 보세요. 그리고 이들 관계가 서로 아까 얘기 뭐죠? 서로 대가적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대가적인 관계가 뭐예요? 물건의 가치하고 매매 대금의 가치를 우리가 서로 이렇게 평가한 거잖아요. 이 집은 10억 주면 살 수 있어. 나도 10억이면 팔 수 있어. 합의를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가 관계는 어떻게 돼요? 물건하고 매매하고 더 대가 관계잖아요. 근데 우리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칙적으로 매매 목적물하고 돈하고 관계도 있지만 계약할 때 여러 가지 체결하잖아요. 우리 뭐 이게 컴퓨터 살 때 뭐래요? 원래는 이거 사는 값하고 뭐 200만 원이면 이거 하고 이렇게 둘이 바꾸잖아요. 근데 여기 뭘 들어가요? 뭐 서비스로 부가해서 뭐 윈도우는 넣어주세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설명해 주세요. 아니면 뭐 스크린에 뭐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200만 원하고 걔하고는 대가 관계는 아니잖아요. 원래 대가는 뭐하고 관계예요? 이거 컴퓨터랑 200만 원이라고 할 땐 걔하고 관계이지 거기에 부가 서비스로 오는 거는 뭐죠? 부가적인 거.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씩 그 점검해 주세요. 악성 코드 못 들어오게 해 주세요. 그거하고 200만 하고 대가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가 관계라고 하는 거는 지금 주된 목적, 주된 급부가 뭐예요?
뭐 매매 목적물하고 매매 대금액의 관계지. 아줌마가 매매 계약하면서 뭐라 그랬죠? 뭐 모든 뭐 세컴을 뭐 달아주겠어요. 뭐 이런 것들은 부수적 관계잖아요. 200만 원하고 세컴하고는 동일한 등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동시행위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돈 줄 때 뭘 하면 돼요? 200만 원의 컴퓨터를 줄 때 뭘 하는 거예요? 주된 관계는 200만 원하고 이 컴퓨터하고 관계지. 설명서 안 줬다고 너 설명서 줄 때까지 200만 원 안 주겠어요?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거기 상호관계에서 인정되는 주된 급부, 그 돈의 가치만 한 거하고 관련돼 있지 부수적인 급부들이 있잖아요. 왜 그걸 하면서 이거는 컴퓨터가 중요하니까 뭔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설명 안 해주는 거, 뭐 설명서 안 준 거, 그거하고 동시행 관계는 아니다. 그래서 부수 의무하고는 동시행 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 하는 것들 확인하세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이제 주된 급부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대부분 동산 매매에서는 뭐하고 뭐예요? 목적물 인도와 대금 지급. 부동산 매매에서는 뭐죠?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목적물 인도와 매수인의 잔대금 의무가 동시행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판례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부수적 의무와는 동시행 관계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정도 확인하세요. 그래서 대가적 관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두 개가 동등한 느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두 개가. 얘가 200만 원짜리, 200만 원 물건 이렇게 봐야지 그 1,000원짜리랑 200만 원짜리를 같게 놓고 볼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 확인하시고 그런데 그러면 당사자가 바뀐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채권도 양도할 수 있죠. 물건도 양도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이 바뀌었을 때 가능하냐? 상속도 되잖아요.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랬을 때도 어떻게 돼요? 이게 물건을 아버지가 사기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돌아가시면 그때 어떻게 되죠? 포괄적으로 상속이 돼버리면 그 자리에 그냥 아들이 오는 거잖아요. 아버지 자리에. 그럼 사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등가성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동시행 항변권은 인정돼요. 보시고 그래서 어떤 걸 뭐죠? 본래의 급부가 손해배상 채권으로 변경되면 그것도 인정돼요. 그냥 동일성만 유지되면 이 그대로 이전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물건이 뭘로 바뀐 거예요? 돈으로만 바뀐 거란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대로 인정된다. 그리고 양가로 2번도 중요하죠. 아까 얘기한 대로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가 있어야 돼요. 둘 다 채무를 이행할 수 있을 때여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중도권 의무는 누구만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매수인만 있지 매도인은 없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얘는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가 안 돼요? 동시행 항변에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원칙적으로 동시행 관계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원칙 먼저 의행 의무를 지는 경우, 선의행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 대표적인 경우 부동산 매매에서 중도금 의무를 지는 사람은 선의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요. 담보채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당권 설정해 놓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을 왜 설정해 놓아요? 돈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당권은. 저당권은 우리가 실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잘 갚으면 저당권을 실행할 필요가 없어요. 은행에서 1억을 빌렸어요. 그래서 1억을 그냥 안 빌려주잖아요. 내 집에도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은행은 뭐예요? 저당권을 실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억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못 받을 때를 대비해서 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1억을 갚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갚았으니까 은행 가서 저당권 소멸을 말소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들은 뭐죠? 먼저 갚아야지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채무를 변제해야지 그 다음에 뭘 해달라고 그래요? 말소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누가 먼저 이 의무를 이행해야 돼요. 채무를 먼저 갚아야지 말소를 해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둘은 피담보 채권의 변제와 저당권 말소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돈 갚으면서 너 말소해주면 내가 돈 갚겠어. 그거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갚고 그걸 갚은 증명을 가서 저당권을 법적으로는 갚으면 저당권 등기는 말소하는 효력이 없는 거지만 말소하기 위해서는 말소해달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뭘 해야 돼요? 갚아야지 말소해달라고 하는 거죠. 네가 말소해 줄 때까지 나는 안 갚을 거야. 이거 인정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선의행 의무예요. 이거 보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선의행 의무가 있으면 동시행관계 안 생긴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안 생겨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래서 매수인이 원래는 자기는 어떻게 돼요? 이날 돈을 3억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근데 계속 안 갖고 있었어요. 3억을. 쭉쭉쭉 연체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안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잔대금 날이 돌아왔어요. 잔대금 날이 돌아왔어요. 그럼 얘는 얘를 얼마를 줘야 돼요? 여기다가. 3억에다 이동안에 뭐지? 지연 이자를 여기다 합쳐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연 이자. 합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합한 것과 얘 사이에 어떻게 돼요? 이때는. 이때 동시에 이행 관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 그래서 선이행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 안 갖고 있다가 어디 가요? 동시행 관계에 있는 관계로 넘어오면 그게 합쳐서 뭐가 된다? 동시행 관계가 될 수도 있다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방가로 1번 보세요. 선이행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도 변제기가 도래했어요. 그럼 뭐죠? 변제기가 도래한 게 2개가 된 거잖아요. 이제 서로 마찬가지잖아요. 매수인도 줘야 될 게 있고 매도인도 자기가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여기까지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갚았으면 잔대금 6억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동시행 관계였잖아요. 근데 지금 안 갚아갖고 여기서 3억과 여기 지연 이자까지 합쳐서 어떻게 돼요? 이게 채무자의 매수인의 의무가 된 거잖아요. 채무가 된 거고 매도인도가 의무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소유권 이전 의무는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둘 관계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원래 동시행 관계잖아요. 그럼 이것도 합쳐서 동시행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의무라고 할 때 한 번 선이행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다른 채무자도 상대방 채무자도 이행할 채무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채무가 발생한 거잖아요. 채무가 됐잖아요. 다시. 그런 경우라면 그때 동시행 관계가 인정된다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거기 구체적으로 사례가 나온 거 판례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중도금의 이행 지체 중 잔금 기일이 도래했다. 근데 잔금하고 아까 뭐죠? 소유권 이전 등기 관계는 동시행 관계였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서는 저기 중도금에 대한 돈도 뭐하고 같이 잔금과 함께 소유권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함께 동시행 관계가 된다. 그래서 여기면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시행 관계가 있다고 할다. 그래서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선이행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 동시행 관계가 성립하지 않지만 뭐죠? 동시행 관계 있는 관계까지 연결돼 버린다면 그때는 동시행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왜요? 이때도 의무 관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확인하시고 또 하나 있었죠? 원래는 안 되는데 뭐라 그랬어요? 상대방이 내가 먼저 주고 나서 상대방이 이행을 못할 때까지 불안해서 못 주겠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위에 거기 보시면 타방의 채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가 이른다면 그때는 동시행 관계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얘기해요. 불안의 항변권. 원래는 내가 먼저 줘야 되지만 이거 주고 나면 이 3억이 날아갈 수도 있다. 소유권 이제 못 받고 내 돈만 먼저 날아갈 수 있다. 그럴 때 만들어진다 하는 거 확인하시고 그런데 판례가 원래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쌍무계약이 동일한 쌍무계약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판례는 확장을 하고 있어요. 동일한 쌍무관계가 아니더라도 이행상 견형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걸 확장해서 동시행관계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뭐죠? 불안의 항변권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다시 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불안의 항격이 인정된다 하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판례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원래는 아까 우리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 만들어졌을 때 동시행관계가 인정되고 다른 원인으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동시행관계 인정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가 고유한 대가관계, 즉 쌍무계약상 채무가 아니더라도 그 대가적 의미에 있어서 서로 이행을 같이 해야지 공평하다고 인정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불안의 항변권도 같이 적용된다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볼게요. 그래서 그 부분 하나 보시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선이행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가 이행이 현저하게 곤란할 때가 언제냐? 그래서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경우 그게 언제냐?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상대방의 실용 불안
왜 뭐예요? 강제 집행이 걸려 들어온다거나 재산 상태가 악화돼가지고 꼭 강제 집행이 될 것처럼 보이는 경우,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의칙상 내가 돈을 주면 3억을 그냥 날리고 지분 못 받게 되는 경우라면 선이행 지무고 있는 당사자도 상대방이 이행이 확실될 때까지 나 이행을 거절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그 강제 집행 그거 해결하면 그때 내가 돈 줄게 이거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판례는 저렇게 문구로 해석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불안해 항변과 관련된 사례 거기 보시면 우리는 지금 양가로 2번만 봅시다. 거기 보시면 매매계약을 맺은 후에야 등기부상의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가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지금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나한테 소유권을 주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요? 타인 권리 매매도 인정되긴 해요. 근데 알고 있었으면 그게 불안하지 않고 주기로 했다면 가능하지만 처음에는 이 사람건지 알고 샀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었다. 그러면 못 사다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그때 중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 셋째 줄 선의의 의무에 해당하는 중도금 지급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그래서 주로 부동산 매매 계약하고 관련돼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양가로 3번이 상대방이 자기 이행 청구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했을 때 그때 인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거 이행하면서 너도 이행하라고 하면 동시에 거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 그래서 단순히 야 너 줘. 그랬을 때 너도 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자기 거 주면서 달라고 하면 그때는 동시에 항변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 반가로 2번 보세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줘야 되는데 50만 원만 주면서 500만 원만 주면서 이행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나도 그 반만 줄까요? 반만 넘겨줄까요? 등기부? 이게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분이라면 나도 가분으로 줄 수 있으면 나도 반만 주겠다고 하겠지만 부동산 등기 같은 경우에는 반만 주는 게 아니라 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불가분 관계이냐 이걸 보여봐. 그 여부에 따라서 이제 더 이루어진다 하는 것들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밑에 판례 보세요. 판례 뭐라고 돼 있냐. 원래는 부동산은 아까 얘기한 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잔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행관계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행을 하는데 단순히 너 달라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얼마를 줘요? 원래는 6억을 줘야 되는데 3억만 주면서 등기해 달라고 하면 해줘야 돼요? 안 해줘도 돼요? 거기 봅시다. 매수인의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매매대금 전부에 대해서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만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전부를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하는 것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거기 도급은 나중에 볼게요. 우리가 화자담보 이거 봐야 되니까 나중에 우리 도급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심화할 때는 이제 전체로 같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가로 보세요. 반가로 3번에 수령지체 빠진 당사자의 동시행 항변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미 얘는 어떻게 돼요? 한번 상대방은 이미 제공한 거예요. 갖다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과일가게에서 사과 한 상자를 배달시킨 거죠. 그래서 그 과일가게 아저씨가 저희 집에 열심히 온 거예요. 근데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했는데 제가 없어서 못 받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수령지체라고 해요. 채무자는 이행을 하러 갔으나 그냥 가서 제가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받고 끝나는 거죠. 계약관계가. 전 돈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돼요? 이행을 제공했으나 못 받은 거잖아요. 누구 잘못이에요? 채권자 잘못이잖아요. 자기가 수령을 못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 후에 다시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문제되는 거예요. 한 번 못 받은 사람은 나중에도 계속 자기만 먼저 돈을 줘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저씨가 다시 사과를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돈 먼저 줘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동시행 항변권 못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 보세요.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한 동시행 항변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고 과거의 수용지체에 빠진 당사자라도 어떻게 돼요?
돈 가져가서 돈 가져가면서 물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원래 동시행 청구권에서 그 동시행권을 소멸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제공하면서 자기가 갖다 주면서 어떻게 돼요? 돈 달라고 하면은 야, 너 줄 때까지 나 안 줘. 이거 못 할 거 아니에요. 이미 이거 제공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저씨가 왔다가 없어서 가져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이미 동시행 항변권은 어떻게 돼요? 같이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같이 달라고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돈 주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되는 게 같이 달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처음에 단순히 청구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만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너 줄 때까지 나도 안 줄 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가져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갖고 왔을 때는 나는 무조건 돈 주면 되죠. 갖고 왔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동시행 항변 못 하죠. 근데 이미 수령지체 한번 빠졌지만 아저씨가 자기 가게로 가져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는 아저씨가 저한테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돼요? 물건 주시면 나도 돈 드릴게요. 갖고 오세요. 얘기하지. 한번 수령지체에 빠졌다고 돈 줘야지 우리가 물건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오면 전화 오면 저 집에 있으니까 갖고 오시면 바로 드리겠어요.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이잖아요. 이거 똑같다는 거예요. 한번 갖고 왔다고 하더라도 아저씨가 돈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뭐라 하면 돼요? 물건 주시면 저도 돈 드릴게 얘기하는 건 그때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령 이게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저씨가 문 앞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없는데 전화하고 있는데 저 집에 없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뭐래요? 집 앞에 있을 테니까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계속 이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집 앞에 있는 거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가서 바로 돈 주고선 달래 올 때까지 안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돈 주고 물건 줄 때까지 안 주겠다는 얘기 동시행 항변권은 못 할 거잖아요. 근데 이미 가져가 있고 이행을 우리 집에 안 왔으면 어떻게 돼요? 집으로 갖고 오시면 저도 줄게요. 이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 이행 지체에 빠졌다고 해서 이 사람이 동시행권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은 뭐예요? 너가 이행을 하면 나도 줄게잖아요. 근데 아까는 왜 그걸 못했어요? 이 사람이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변권을 못 쓴 거잖아요. 근데 한 번 하고 다시 돌아갔으면 다시 뭐예요? 오시면 줄게요. 그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동시행 항변권 행사가 과거에 한 번 자기가 못 받았다고 해서 항상 자기가 먼저 돈을 줘야 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헷갈리기 쉬우세요. 그 사람은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돈을 줘야지 가해를 달래려고 할 거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하세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이행의 정도는 계속 제공이 필요하다. 그럼 뭐죠? 계속 집 앞에 있으면서 여기 있을게 돈 갖고 오세요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지금 옆에서 이행하고 있으니까 너 항변하지 말고 바로 와서 나한테 돈 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만 하고 왔더니 안 계시던데요? 제가 다시 가져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시면 드릴게요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적 제공이라고 하는 거는 제공이 되고 있을 때 나도 너가 제공할 때 그때 주겠어라는 얘기는 그때는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되고 있을 때는. 근데 한 번만 제공하고 아저씨가 다시 가게로 가져갔으면 저는 어떻게 돼요? 돈 달라고 얘기하면 아저씨가 제공하면 저도 돈을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이 확인하세요. 이것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요. 이미 아저씨는 배달을 했으니까 우리가 돈 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과는 바꿔줘야죠. 사과는 바꿔줘야죠. 그렇죠? 그런 부분. 그런데 이거를 법적으로 표현했을 때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한 번 수령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제공이 계속되지 않은 한 동시 이행권은 살아있다.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가 효과를 봐야 되는데 효과는 잠시 쉬었다 보도록 할게요. 이 효과가 중요해요. 이게 동시에 항변권이 우리 원래는 권리는 어떻게 돼요? 사적 자치이기 때문에 내가 있어도 안 쓸 수도 있어요. 우리가 100만 원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소송을 제기할 때는 50만 원만 받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판사가 100만 원 받아 막 얘기 못 한다고 얘기했었죠. 우리가 일부 청구방도 가등하고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더 많이 청구하면요. 더 많이는 안 주죠. 더 많이는 안 주죠. 근데 내 권리 안에선 내가 줄여서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항변권이라고 하더라도 원래는 행사해야지 판단해줘요. 이거 어디서 배웠죠? 우리가 1차 할 때 소멸시효 항변권이라고 하더라도 주장하지 않으면 판사는 판단 안 해준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동시행항 이행이라고 하는 항변권도 어떻게 돼요? 주장하지 않으면 인정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는 주장 안 해도 인정해 주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함께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